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정태식 교수님 영상은 1부, 2부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찍고 나서부터 많은 좋은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뷰수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태식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초청해 주셨어요. 네, 특히 오늘 우리 정태식 교수님이자 원장님께서는 힐마루 요양병원의 원장님으로서 많은 환자분들 진료하고 계신데 지금 진료 끝나자마자 6시 전에 저희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우리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아주 지금 현장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준비해 주신 영상으로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고주파의 원리에 대해서 고주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들은 해주시지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푸는 게 그게 사실 정말 진정한 고수들의 역할인데 아마 오늘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필드 매뉴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FM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마 저희들이 3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고주파 온열 치료가 뭔지, 두 번째로는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 중에서 기전에 대해서 물리적인 역할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아마 이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주파 장비와 제 BHD-2000 장비하고 병행했었을 때 좀 어떻게 좀 테크니컬하게 좀 더 환자 치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교수님 그러면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및 BSD 3차원적 기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온열 치료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열로병을 치료하는 한 방법입니다. 열로병을 치료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오래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이용하는 우리가 찜질, 사우나도 일종의 병을 치료하는 한 방법이겠죠. 즉 고주파를 이용하여 열을 내게 하고 그 열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고주파를 이용하여 열을 내게 하고 그 열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암을 치료합니다. 물론 암도 한 병 중에 한 가지지만은 그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주파 온열암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42.5도씨 이상이 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고 더 빨리 죽습니다. 반대로 그 손상을 받은 그 세포의 회복력은, 손상에 대한 회복력은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게 되죠. 그러면 열에 의해서 암이 죽는 그 기전은 두 가지인데 크게 괴사와 자살사에 의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괴사에 의한 사망은 40도씨 이상의 열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암세포 내에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죽고 종양 내에는 죽은 세포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면 달걀을 온천물에 이렇게 놔두면 익게 되죠. 그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살사에서는 세포 내에 단백질 변성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세포막이 그 회복 불능 상태의 손상을 받게 되면 암세포는 자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와 고사의 차이, 그러니까
네크로시스와 아포토시스의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느냐, 않느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죽게 되면 괴사가 일어나고, 아, 단백질 변성이 없이 일어나면 자살사가 돼요. 네. 그 중요한 테마죠. 네. 사실 이해를 못하면 좀 합니다만은. 저희들 본하고 계산하고 예, 이렇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오늘 예. 정확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괴사에 의한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자살사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암 종양이 줄어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럼 뭐 자살사에 의한 경우는 암이 줄어가는 것이 느리게 진행되므로 어떤 암은 빠르게 커져가는 암이 있죠. 그런 데는 이 자살사에 의한 기전을 적용하게 되면 암이 반응이 없는 같이 보이죠. 효과가 없는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빠르게 자라는 암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소세포암이라든지 네. 폐암에서 소세포암은 아주 빠르게 자라고 빠르게 번져가지요. 그런 때는 이 고주파를 이용하면 암이 줄어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암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네. 암이 그 줄어가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네. 근데 이제 암 내에는 이 고주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생혈관이요? 신생혈관.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네네. 이 고주파 치료를 할 때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이해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은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을 해 갑니다. 근데 암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으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커가죠. 근데 암이 빠르게 커짐으로 인해서 정상 혈관이 암세포 내로 성장해 가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도 빨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혈관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암도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게 혈관에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암세포로 빨리 자라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암 내에 새롭게 생성되는 혈관을 바로 신생혈관,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암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혈관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근데 그 혈관에 빨리 만들다 보니까 정상 혈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구조물 전체를 다 못 만들어내고 네. 단지 혈관만 만드는 거죠. 관만 만드는데 그게 바로 혈관 내피세포로만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말해서 그 관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 약한 신생혈관이 암세포 내에 자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명확히 정상 혈관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완전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생혈관은 열이 가해지면, 고열이 가해지면 정상 혈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쉽게 쪼그러져 버려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쭈그러들어요. 머리 중요하군요. 열이 가해지면 금방 쭈그러집니다. 네. 그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다이게 되면, 터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폐암에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 출혈이 생기는 거죠. 네.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생혈관은 쉽게 터지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열이 가해지면 쉽게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럼 혈관이 쭈그러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열도 빨리 밖으로 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고 암 내의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종양 밖에 있던 네. 변두리에 있던 정상 혈관은 더 혈관이 늘어나고 확장돼 가지고 혈류가 증가하고 반대로 혈류가 빨라지게 하면 열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암에서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종양 내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네. 열이 밖으로 배출 못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암 주변에는 열이 더 빨리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밖에 있는 온도가 좀 낮더라도 암 안에 있는 부위에는, 그러니까 신부에는, 암 중심에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신생혈관에 고열을 가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주면 예. 이게 바로 쭈그러지고
치료의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거고. 예, 그때부터 이제 또 심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 내에서, 암 종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혈관의 공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암 내에서도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겠죠. 네. 그럼 혈관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는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하겠죠. 네.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가 되고, 그럼 혈관에서부터 일정 거리로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바로 산소 부족 세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가 이제 확산해 못 들어가죠. 네. 혈관에서부터 조금 멀어지면. 네. 그다음에 또 영양 공급이 안 되죠. 영양 부족 세포가 되죠. 네. 그럼 영양 부족 세포가 되면 그게 메타볼리즘이 일어날 때 산성화된 세포가. 영양 부족이 되면서 산소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영양 부족 세포가 되면서 그게 불을 떼야 되니까 네. 그때 산성화가 되는 세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또 혈관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가지고 네. 영양 공급도 못 받고 산소 공급도 못 받으면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종괴가 커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산소 부족한 세포, 영양 부족 세포, 산성화된 세포가 나타나는 데는 실제로 암의 크기가 160 마이크로미터. 그렇게 작아요? 아주 작을 때 벌써 산소 부족 세포가 나타난다. 야, 그럼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러니까 암의 상태일 경우라 할지라도 네. 그런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 아주 작은 좁쌀만한 암이라도 그 속에 산소 부족 세포가 있고, 네. 또 안에는 200 마이크로미터만 되면 바로 괴사세포가 일어납니다. 암 내에서. 그럼 아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톱린스 시열이라 해가지고 네. 있습니다. 산소 부족 세포하고 영양 부족 세포, 산성 세포는 또 열에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암 내에서 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고주파 온열에 의해서 죽는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가 죽는다기보다는 바로 이런 세포들이 쉽게 빨리 죽죠. 좀 전에 말씀하신 산소 부족, 영양 부족, 산소화된 이런 상태에서 네. 죽음 이제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온열 치료 효과가 높아가는 현상이죠. 이런 세포들은 온열 치료를 조금 하게 되면 바로 괴사 현상이 쉽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쉽게 회복이 안 되고, 네. 그 이제 괴사 현상이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거죠. 고주파온열암 치료가 의외로 정말 중요한 암 환자분들한테 좋은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충분히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죠. 실제로 고주파 온열 치료 이런 기본 메커니즘은 오래전부터 다 교과서에 이미 실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임상에서 우리가 활용이 안 되고 사량화됐던 이유는 치료 효과보다 실제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치료 단계에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 그런 부분. 그렇죠.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또 조금 더 가보면, 네. 그럼 또 세포 내에는, 암 세포는 끊임없이 계속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럼 계속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 분열하는 세포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임상에서. 네. 그러면 이제 분열할 때는 M 페이스와 G2 페이스, S 페이스, G1 페이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S 페이스는 DNA가 분열할 때 DNA가 합성되는 시기라 그래요. S페이스가 합성되는 시기군요. 네. DNA가 합성되고 분열할 때 합성대가 이 2배로 돼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분열하겠죠. 네. 그러니까 S페이스라는 것이 DNA가 2배로 되는 시기인데, 이때 온열 치료가 잘 듣는다는, 온열 치료 잘 죽는다는 거죠. 저희가 무수히많은 논문에서 네. 그 고주파 온열 치료 할 적에 네. 이 S페이스 단계에서 암세포가 온열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에스페이스가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명확히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 고맙습니다. 에스페이스, 그 이제 네. 세포 분열에 따른 시기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 아, S페이스, G2 페이스, M 페이스, G1 페이스 이렇게 나눌 때 네. 바로 그 S페이스에 온열 치료가 잘 듣고 아, 또 그게 항암제가 잘 듣는다고 돼가 있어요. 네. 주로 영향을 주는 데가 반대로 그 S페이스는 방사선에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저항을 나타낸다 하고 네. 방사선은 반대로 M 페이스에 있는 세포가 더 민감하게 아, 반응한다고. 그러면 교수님 지금처럼 에스페이스 세포에 온열 치료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때 이때도 그럼 온도 이제 열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낮다 하더라도 네. 40도씨 이상이 되면 이미 이제 하이폭식 셀이나 바로 영양 부족 아까 세포를 말씀하신 산초 그런 세포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페이스 단계의 세포 균열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빨리 이제 M페이스하고 활용을 중간에 믹스를 해가 잘 활용을 하면 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온열 치료에서는 바로 산소 부족 세포, 하이폭식 셀하고 영양 부족 세포, 네. 그로 인해서 산성화된 세포, 네. 그 다음에 S페이스 세포가 온열 치료에 잘 죽는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꼭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그걸 유도하는 것이 온열 치료를 기본적으로 암 세포는 네. 200 마이크로미터 크기만 되면 다 갖고 있지만은 신생혈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열을 가하면 바로 이 신생혈관이 쭈그러져 가지고 네. 산소와 영양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종양 내에는 바로 산소 부족 세포, 영양 부족 세포, 산성화된 세포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온열 치료를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온열 치료가 어떻게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했고 네. 반대로 또 온열 치료가 잘 안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떨 때 온열 이게 뭐 치료에 저항이라고. 저항이라 하죠. 네. 온열 치료에 저항을 나타내는가? 이것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이 민감도를 낮추는 기전이 바로 열을 식히는 기전이죠. 열이 우리가 가했을 때, 열이 가해졌을 때 열을 식히는 기전인데 네. 정상혈관은 열이 가해지면 팽창대가 혈류가 증가하는 거죠. 네. 우리가 피부에 열이 가해지면 피부가 뻘겋게 되는 그렇죠. 말초 혈관이 늘어나서 혈류가 증가되는 현상이죠. 네. 그 다음에 열이 가해지면 땀이 나죠. 네. 그럼 뭐 땀이 난다는 말은 몸에 땀으로 인해서 열을 식히는 기전을 하죠. 암 세포, 정상 세포도 없고 세포 내에서도 열을 막으려고 하는, 열에 의해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기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암이 질기군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열 충격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생긴답니다. 그 다양한 암 그 희석 프로테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열의 저항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희석 프로테인 70. 예. 그게 많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보니까 HSP70이라는 예, 단어가 이제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SHB70해가 그게 이제 가장 강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강하게 열을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네. 일종의 단백질이죠. 그게 생긴다는 거죠. 예. 그 이게 이제 열이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가 열로 인해서 세포 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온열 치료를 계속 반복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줄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반복해 보면 빨리 안 줄어들어요. 네. 그게 바로 희석 프로테인, 그렇게 열 충격 단백질이 세포 내에 점차 누적되는 적지옥상이. 예, 누적돼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온열 치료를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느냐, 3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열 충격 단백질 희석 프로테인의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반감기를 계산한 거죠. 생기면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죠. 네. 세포 내에서도 열을 안 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반으로 줄어가는 시기가
48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일주일에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하는 그게 바로 열충격 단백질의 소실되는 반감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네. 바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제 다음 이제 치료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말씀 전에 그 아까 HSP70 네.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그 수지상 세포 쪽하고 연결돼서 그 HSP70 안에 개선된 T세포가 나오는 그거는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면역 반응하고 또 연관되는 내용인데, 네. 세포 내에 그 존재 있을 때는, 네. 세포 내에 있을 때는 밖에서 열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네. 만약에 이 세포가 죽게 되면, 네. 네크로시스 일어나가 죽게 되면 그 안에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밖으로 나오면 희석 프로테인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럼 이 밖으로 나온 것이 이제 면역 반응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 개선된 T세포가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거기도 다른 논문에는 NK세포하고 병행하면서 그게 치료 효과가- 바로 NK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 안티젠, 안티바디 역할, 네네. 항원과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다른 물질이고, 그게 나오면서 또 항원과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음 단계에서 또 그 수지상 세포, 덴드라이틱 셀을 자극하게 되면 온갖 면역 세포가 다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NK셀, 그 다음에 T셀, T킬러셀하고 작용하고 T헬퍼셀도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마크로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작용하죠. 그러면 이제 온열 치료를 단독으로 치료할 때는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는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온열 치료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기전, 하이폭식 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족 세포, 엑시릭 세포, 그 다음에 에스페이스 세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신생혈관에 대한 기전, 메커니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희석 프로테인이 생기는 반대 기전,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면 온열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막 온열 치료 좋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복합 작용에 의해서 효율이 없다기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생물학적 기전에서 봤을 때의 예. 오죽방 온열 치료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예. 명확히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병합할 때 같으면 산소 부족 세포, 영양 부족 세포, 그 다음에 에스페이스 세포, 이런 거는 방사선 치료에는 잘 안 들어요.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온열 치료에는 이게 쉽게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온열 치료를 해서 이러한 세포들을 먼저 죽게 만들면 하이폭식 셀이 없어지고 이제 분열 세포가 왕성한 분열 세포로 나타나게 되면 방사선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바로 일반적인 방법에서 온열 치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왜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예.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의 고주파 온열 치료 기기가 암의 열은 어느 정도 가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이미 발전이 했는데, 네. 개발했는데, 정상 부위에 손상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많아서 못한 거죠. 그러면 정상 부위에 손상이 많은 것을 이제 줄여주는 방법이, 그러면 암에만 열이 나게 하고 네. 정상 부위에는 열이 안 나게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최근에 온열 치료의 특징을 살리면서 암 부위에만 열이 나도록 해주는 그 BSD 기법이 이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BSD 기법이 3차원적 기법으로 해가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암에만 온도가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네. 바로 그 온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거죠. 조금 네.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 되면 이제 BST 기법을 쓰면 정상 부위의 손상을 줄이고 괴사에 의해서 암을 빠르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치료하고 병합을 한다든지 할 때 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가보면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생물학적 기전, 열을 가했을 때 암 세포가 어떻게 변해서 죽는가 하는 그 기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신부의 암의 열을 어떻게 내게 할 건가가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게 이제 물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럼 암 부위에 어떻게 열을 내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옛날의 방법으로 가장 테크닉이 발전 안 했을 때는 전신 온열 치료법이라 그런 게 있죠. 네. 몸을 전체적으로 네. 열나게, 네. 한마디로 담요를 덮어씌고 열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겠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열을 걔가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식히는 기전이 빠르게 작용하죠. 앞에서 혈관이 늘어나가 식힌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빠르게 식히죠. 그렇지만 억지로 온도를 계속 올리게 되면 40도씨 이상의 체온을 장시간 유지하면 생명이 바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 온열 치료법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네. 단지 조금 면역을 증가시켜가지고 통증 치료에 하는 전신 건강 회복 방법으로는 조금 활용될 수가 있는데, 암을 치료하는 단계에는 아직까지 지금은 활용 안 되고 있죠. 예. 그럼 암 부위에 암에 어떻게 열을 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 예, 그죠? 네. 암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부에 가까이 있는 표재성 암에는 사실은 열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 내용인데, 광역동 치료라 해가 가끔 환자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광역동 치료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의 흑색 쪽, 피부의 흑색이 아주 사마귀 같이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사람, 서구 사람들의 피부암 쪽이 좀 피부암 쪽에 있을 때 그게 이제 광역동 치료를 하는데, 이제 레이저를 하면 빛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약을 볼피린 같은 걸 미리 맞고, 그러면 이제 이 광역동 치료를 레이저를 하면 네. 정상 세포에는 안 주고 암 세포만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쉬운 메커니즘을 하는 방법이 복강 내에, 만약에 복막암이 있을 때 네네. 복강 내에 뜨신 물을 돌리대면 되겠죠. 아, 그렇긴 하죠.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복강에다 그냥 뜨거운 물로 그냥. 그렇죠. 복강 내에 암이 쫙 깔려가 있을 때 수술하다 보니까 복강에 막 심어져가 있다 이거죠. 네. 그 초기에는 그래서 수술실에 꽉 열어놓고, 야, 물을 더 까오느라 이래가 미리 준비했던 걸 가지고 50도, 60도 온도를 된 걸 넣었죠. 부어가지고 막 복강을 씻어냈죠. 초창기에 또 그렇게.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막 수술실에서 물을 더 까라 이래가 네. 물을 50도, 60도 데끼가지고 네. 그걸 복강에 넣어가 막 씻었죠. 복강을. 그래가 하고 나오고 이랬죠. 근데 요사이는 이제 조금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걸 이제 관으로 해가 밀어 넣고 거기에다가 항암제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그것도 일종의 표재성 암이라고 해야죠. 네. 덩어리가 생긴 암이 아니고 그렇죠. 복막에 쫙 깔려가 있는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표재성 암에 대해서 온열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한 개죠. 그것도 재밌는 거 소개돼서. 복강경 온열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이팩이라고. 하이팩이라고 지금 몇 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소개드린 거고요.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복강을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초기에는 우리 그랬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재성 암 말고, 암은 피부에 있는 게 잘 없거든요. 많이 우리가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속에 신부에 있다 이러죠. 신부에 있는 암에 어떻게 열을 내게 할 건가 네.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진짜 관건이죠. 이거.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고지파 온열암 치료가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네,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계들과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부에 하는 거에 이제 일찍이 소개됐던 것이 하이프라 해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부에 열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하이프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이프는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신부에 열을 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많은 것이 음, 암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크기에 따라서. 암의 크기에 따라서 네.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하이프는 이렇게 작은 부위의 온도를 70도까지 올라갑니다. 70도로. 네, 7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이프는. 그래서 그게 정상 조직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정상 조직의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유방암하고 이런 거 할 때 유방암의 하이프를 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봤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암은 뿌리가 있는 거,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최근에 보면 그 산부인과에서 자궁 네, 건조 긍정 쪽으로 많이. 자궁 건종 쪽은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자궁 건종이 옛날에는 수술을 다다 이랬는데 요새는 수술이 다가 아니고 네. 건종만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하고 옆에 조금 자궁의 옆에 조금 더 옆에 빗나가도 뭐 자궁은 그렇게 많이 큰 데미지가 안 되니까.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자궁에 간혹 사용하고 있죠. 네.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인과에서.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말고 신부에 이제 진짜 이제 어떻게 온도를 갈 건가? 그럼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제 단일 고주파, 네. 단일 고주파를 사용했죠. 네. 기존에는 네. 단일 그 고주파를 사용한 것이 이제 8MHz, 8MHz를 제 초기에 많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게 네.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더마토론, 일본에서 나오는 더마토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과 녹십자에서 만드는 캔스미아. 아, 초창기에 초창기에 녹십자에서 녹십자는 캔스미아가 바로 8MHz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는데.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아, 제가 거의 뭐 이거는 2010년까지는 내가 갖고 있었는데 보안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건 8MHz를 위한데 양극판을 두고 네. 양극판 사이에 고주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안에서 세포 마찰에 의해서 열을 내게 방법인데 그거는 바로 양극판 사이의 온도가 균일하게 열이 난다는 거죠. 안에만 더 많이 열이 나고 정상 세포에는 여기 적게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정상 부위에 또 열이 같이 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열이 동일하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부에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장염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 장이 뭐 42도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그게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장이 벌겋게 되면 정상세포까지 다 그냥. 그렇죠. 폐에는 폐렴이 오고, 그 다음에 복부에 지방이 두껍다든지 안에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방 괴사가 오게 되죠. 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인디케이션 작지요. 네. 숫자가 작으니까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장화되고 다른 의술들이 많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이 8MHz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 치료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 단계죠. 그 캔서미아가 그래서 단종된 느낌. 그렇죠. 캔스미아가 그래서 네. 단종이 됐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온 것이 이제 13.56MHz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 치료죠. 네. 8MHz를 이용할 때는 커패시티브 타입이라고 축전형 그 열내는 방법이라 하죠. 근데 지금은 13.56MHz는 마른 축전기형이라고 하는데 그하고 좀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형에 가깝다고 네. 이야기해야 돼요. 전류를 전류가 흘러보내는 네. 컨덕티브 타입이라고 전류를 흘러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양극판 사이에 매질에 따라서 안에 물질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이 고주파가 흘러가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 밀도라는 건 암의 밀도를. 암의 밀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고주파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있을 때, 암 조직하고 있을 때, 암 조직에는 정상 조직보다 암 조직으로 고주파가 더 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흘러가죠. 고주파가 정상세포에도 흘러가지만 암세포 쪽으로도 흘러가는데 암세포 쪽으로 조금 더 몰려 흘러간.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오토포커싱이라고 집중대가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집중대가 고주파가 흘러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열 저항을, 고주파의 저항을 받고 전자의 충돌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크게 가다가 한쪽에 몰라가 가면 바로 그게 침삭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이거는 안에 내 세포 내에 단백질 변성이라기보다는 그 고주파의 전자와 저항에 의해서 세포막의 손상을 받게 되죠. 세포막에. 그 전류에 의한 세포막의 네. 영향을 주죠. 전류의 저항과 거기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세포막의 손상을 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세포막의 손상이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세포막의 손상이 일어나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살사가 세포가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자살사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죠. 물론 뭐 안에 조그마한 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진행되면 그 열에 의해서 죽는 부위가 있다고 하지만은 네. 그거는 조금 2억의 13.56MHz를 이용할 때는 조금 그 부분이 작고 대부분의 그 암세포는 자살사에 의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앞에서 치료하던 방법에 비해서 치료할 때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네. 특히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었죠. 이제 네. 그렇죠. 아무나 가지고 할 수 있었죠. 네.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연구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그 13.56이니까 캐패시브 방식이라고 하나, 컨덕티브 방식이라고 하나. 예, 컨덕티브. 내가 봐서는 이제 자기들은 회사에서는 커패시티브 타입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커패시티브 타입보다는 컨덕티브 타입에 가깝다고 해요. 컨덕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흘려서 세포막에 이제 영향을 주게끔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럴 때 다른 데 논문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는 38도 이상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온도는 마이크로 히팅은 된다고 볼 수 있죠. 아, 마이크로 히팅. 마이크로 히팅. 그게 이제 많이 부딪히는 부위에 네. 많이 모여서 내려가는 고주파가 많이 집중돼 가지고 가는 부위에 그 부위에는 히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 13.56에 대한 그 컨덕티브 타입은 온도의 기전보다는 그 전류에 대한 영향으로 전류에 대한 영향이 해가지고 마이크로 히팅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자, 거기서 이제 또 새로 이제 미국 쪽에서 연구해가 나온 것이 바로 BSD 3차원적 기법인데, 네. 그게 이제 그거는 또 완전히 지금 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방법이죠. 네. 뭐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모노 RF라 그러죠. 예. 단일 고주파를 이용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 BSD 기법은 단일 기종의 그 고주파가 아니고, 예. 80에서 120MHz의 브로드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죠. 네. 다양한 고주파를 이용해가 그 고주파에서 거의 80에서 120MHz 하면 거의 마이크로웨이브에 가까이 가는 예, 영역대가 높습니다. 고주파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는 이제 방사열과 그거를 집중시키는 안테나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네. 밖에서 열이 확 넘어 안테나 쪽으로 우리가 돋보기 하듯이 네. 집중시키는 그 돋보기를 여러 방향으로 모으면 중간에는 안에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더 안에 미사일과 질폭의 변제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 고주파의 세기와 길이와 파장을 계산해서 해당 국소 부위를 딱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질에 따라서 안에 매질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이제 고주파가 자동적으로 80으로 갈 건지 90으로 갈 건지 120으로 갈 건지 예. 그런 걸 조절해주고 맞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범위를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 고주파가 달리 하는 안테나도 활용하는 방법이 예, 따로 이게 있습니다. 8개인가 뭐 12개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3차원적 방법으로 해가 40에서 44도씨까지 열을 낸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되면 이제 종양 네. 부위에는 열이 나게 하고, 음, 그럼 종양 부위에는 열에 의해서 괴사를 시켜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니까 네. 암 크기가 빠르게 줄어 들어가는 양상이 보이죠. 네.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물론 정상세포 열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요새는 컴퓨터 기법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네. 뭐 거의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용하면 암세포에만 열이 나게 하고 정상세포에는 거의 열이 안 나게 예, 하는 맞습니다. 방법으로 세포가 예.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이제 44도까지니까 44도 이상 안 넘어가게끔 그렇죠. 그 안에서 암세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상세포는 견딜 수 있는 온도 통상 한 40에서 43도 사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열 기법을 열로 가지고 예. 직접 온도 옛날 기존에 열이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그 기법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네. 온열 치료의 그 특징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즉 산소 부족 세포, 영양 부족 세포, 산성화된 세포, 에스페이스 세포들을 빠르게 네. 이렇게 사멸시킬 수가 있는 기전이 있죠. 네. 그다음 또 혈관의 그 암 내에 있는 그 혈관, 신생혈관 그거를 빨리 이렇게 쭈그러지게 만드는 그거를 데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신생혈관을 쭈그러지게 만든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신생혈관이 쭈그러짐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에서 공급받던 암세포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괴사가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네. 밖에 네. 그 괴사 일어나는 부위 말고 밖에 부위에는 정상세포, 혈관이 공급하는 네. 영양을 공급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세포는 더 빠르게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이제 온열 치료라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렇게 병합하게 되면 그게는 훨씬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거를 활용하면 이제 3차원적 방법에 의해서 네. 이제 고주파의 특징을 살리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한 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면역력이 상승한다. 네. 면역이 상승해서 좋다. 네. 네. 사실은 상승을 하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죠. 네. 열 많이 납니다. 몸이 뜨거워지죠.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는 이유는 열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내는 역할을. 그래서 땀이 확 나고 나면 시원한 감이 들죠. 이제 그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암세포 내에 그 앞에서 열 충격 단백질, 희석 프로테인이라든지 네. 또 그 안에 특징적인 암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물질, 네. 이게 세포가 괴사가 옴으로 인해서 네. 그게 밖으로 노출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지 수지성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는 NK 셀이라든지 T셀이라든지 그 외에 마크로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올라가는 거죠. 면역 기전이. 굉장히 우리 몸의 이 메커니즘이 정말 대단하군요, 교수님. 그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에 우리가 몸이 자체적으로 보호해주는 기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 면역이죠. 바로. 이 우리 몸의 이 메커니즘이 창조의 심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살사에 의해서 암이 죽게 되면 네. 안에 물질이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게- 그게 또 특징적입니다. 아. 좀 다르죠. 자살사라는 거는 우리가 늙어가 세포가 죽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죽으면서 마크로페이지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또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런 기전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와 괴사의 차이가 또 있군요. 다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수명이 다 된 세포가 떨어져 나올 때 네. 그거는 다른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자살사에 의한 것은 안 일어나는데, 물론 그 중에서 뭐 파괴돼가, 좀 빨리 파괴돼가 안에 물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면역 반응이 조금 그 괴사에 의한 반응보다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주포온열 치료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네. 그 통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암이 뼈에 전이된 경우는 초기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죠. 보시죠. 많이 아프죠. 예. 근데 고주파를 이용하면 그 통증을 금방 잡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건 정말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네요. 예. 그 통증 부위에, 왜냐면 통증 부위에는 그 통증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세로토닌 등 그 통증 유발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열을 가하면 혈관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혈류가 증가되면서 통증 유발 물질을 씻어주는 거죠. 또 반대로 안에 염증세포가 고주파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이 통증 유발 물질의 분비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아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 이거 해보면 통증은 굉장히 빨리 줄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성 통증일 때는 네. 고주파 온열 치료가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BSD 3차 원적 기법은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안 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존의 온열 치료의 기전을 유지하면서 네. 정상 부위에 손상 없이 네. 암 부위에만 열을 내게 하는 BSD 온열 치료의 3차원적 온열 치료 방법이 네. 직접 암의 개사를 유도하여 암을 빠르게 줄이고 네. 저산소 세포, 네. 영양 부족 세포, 에스페이스 세포 등을 빠르게 죽임으로 인해가 네. 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네. 등과 병합할 때 네. 효과를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부가적으로 면역 상승, 통증 조절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자살사를 이용한 13.56MHz의 온열 치료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그게 효과 너무 많이 쓰고 계시죠. 효과 없다가 아니고 네. 네. 효과가 있는데 네. 왜 많이 사용하게 되냐 하니까 취급하기가 쉽다는 거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냥 부작용 없이 그냥 쉽게 그냥 그죠? 그렇죠. 그냥 특별한 프로토콜이 없어도 그냥 쉽게 쓸 수 쉽게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부작용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치료 효과는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치료 느리게 나타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13.56MHz에 이용한 고주파 온열 치료가 많이 이렇게 보급된 그 초창기에 계기가 됐죠. 네, 계기가 됐죠. 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13.56MHz를 이용한 네네. 고주파 온열 치료는 네. 이제 8MHz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을 대체해서 네. 거의 2010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활발하게 보급된 거는 2012년도부터 아마 보급됐을 겁니다. 2012년이요. 예. 얼추 이제 저희 한 10년 됐죠. 10년 좀 넘어가네요. 예. 근데 이제 활발하게 보급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부작용이 거의 없이 취급할 수 있고 네. 쉽게 아무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치료 효과를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건 또 퀘스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편하게 쉽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치료 효과를 물론 내게 해준 장본인은 접니다만 나타내 주는 것은 예, 예.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은 접니다만은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핸들링 쉬우니까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3차원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BSD 기법은 네. 이제 기존의 부작용이 나타나던 것을 거의 없애고 네. 암에만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온열 치료의 특징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BSD 기법으로 줬을 때 괴사 정도가 아닌 그 네. 정도 손상이 안 받았는 세포, 손상은 받았지만은 네. 적게 받은 세포는 곧 회복할 거라고요. 네네.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 만약에 13.56MHz를 다시 가해주면 세포막의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제가 해본 중에는 방사선 치료를 약하게 살짝 주고 네. 이 13.56MHz의 고주파를 이렇게 쭉 반복했을 때 네. 빨리 줄어들어요. 암이 빨리 줄어. 교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테크닉이신데.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가 여러 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존의 고주파 온열 치료의 그 특징을 살리면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APEP2CS에 의한 기법을 같이 활용을 해줄 수 있다면 네. 네크로시스에 의한 암 치료와 네. 그다음에 APEP2CS에 의한 암 치료 네. 병합해서 활용하면 네. 암을 치료하는데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없는 우리가 개인 병원이라든지 소규모 병원에서 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암 치료에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여 암 환자들이 더욱더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고주파 13.56MHz나 아니면 그런 다른 영역대의 고주파를 갖고 계신 병원들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BSD 2034 기법에 의한 이 장비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가장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는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치료 기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BSD 2000 같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삼체형 또는 이제 방사 방식의 장비들이 그런 치료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3.56MHz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처럼 BSD 2000 기법과 같이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병원들에서 이거를 환자한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행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정태식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영상을 많이 준비하지만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생물학적인 원리 그리고 치료 헤르츠 메커니즘별로 장비별로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에 대한 것 좋은지 다시 한번 저도 좀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사실 이제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군인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보를 꼭 가르쳐주는 걸 필드 매뉴얼 FM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의 이 영상이 정말 FM적인 영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준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병원 일 끝나고 바로 오셔서 시작하실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